예, 2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진화적인 맥락들을 좀 살펴봤죠. 여기 보시면은 도메인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그 하위 내용들 좀 이번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위 세트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expressed act 이렇게 되는데 이건 보통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behavior랑 액트는 사실 번역이 될 때는 행동을 하는 거를 의미하지만 여기 약간 요 행동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정신 내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는 예. 그래서 인간 경험과 연관되어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가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요 비헤이비어라는 용어를 쓰고요. 액트는 실제로 이제 행위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관찰 가능한 어, 행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액트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expressed act라는 건 이제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라는 의미죠.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라는 거를 구성하는 걸 볼 때 눈에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것까지 가정을 하는데 보이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죠. 특질의 개념이 때와 상황을 가로질러 영향력 있는 행동의 일관성들을 레퍼함에 따 반해 여기서 이제 레퍼라는 거는 어떤 행동을 하는 어떤 패턴들이나 일관성들이 있는데 이게 특질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다. 특질의 어떤 요소들이 특정한 행동의 일관성들을 뭐 야기한다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어떤 경향성을 이제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익스프레스드 액트는 특질들을 표현하는 행동에 분리된 단위들이다. 특질이 실제 나타나고 있는 눈에 띄는 어떤 어, 퍼즐 조각 같은 거다라는 거죠. 특질은 더 일반적이고 행동들은 더 특수하다. 그렇죠. 특정한 상황에서 하는 행위들은 사실은 굉장히 스페시픽하죠. 뭐 밥을 먹는 행동이라든가, 뭐 화를 내는 행동이라든가, 웃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황 안에서 개별화되어 있죠. 근데 특질은 전반적인 어떤 요소들을 일컫는 의미가 있고, 게다가 특정 특질이 표현되는 데에는 거의 무한한 수의 행동들이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런 특질 중에 여기 나오는 뭐 예를 들어 이 기질 중에 분열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약간 충동적인 어떤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을 사용한다고 하면 저 사람이 기질로 굉장히 예를 들어 신경질적이다라고 한다면 신경질적이라고 얘기되는 거와 관련된 행동들은 무수히 많죠. 짜증내는 모습이라든가 행위로 나타나는 거는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예전에 왓슨 스키너의 인기 있는 행동적 관점과의 인접한 관계 때문에 심지어 행동들은 자극 반응 연쇄들을 내포할 수 있다. 그렇죠. 행동이라는 건 이거는 뭐 행동주의 이론에서 나오는 SR 이론이에요. 내부 자극에 의해서 행동이 일어나고 행동이 다시 또 다른 자극으로 작동해서 행동을 만들어 나간다. 그랬을 때 성격 관련된 하위 개념 중에 이제 표현된 행위들 저는 이제 행위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퍼스널 컨덕트. 이건 좀 더 행동 뭐 이런 것 행위로 여긴 또 이렇게 했네요. 컨덕 디소더 할 때 그 품행에 의미할 때 컨덕이죠. 그래서 이건 실천에 나가는 어떤 행위들을 의미하는 거로. 그래서 대인관계 행위,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죠. 이 기능적 영역은 설리반이 창시하고 오늘날 아, 카이슬러, 예, 그 카이슬러가 아니라 유명한 철학자 이름 같은데요. 예, 키슬러인가? 예, 그다음 벤자민 같은 저명한 설리반은 여러분들 뭐 아시고 유명한 인간 대인관계 심리학이라는 걸 했던 정신과 의사죠. 분석가로도 유명하고요. 틀에 의해 지속되어 온 대인관계적 관점을 취한다. 대인관계 행위는 타인과 관계 맺는 개인의 특질 유형과 관련되며 그렇죠. 이는 관계적 행동의 기초가 되고 관계적 행동을 유발하고 표현하게 하는 동기들뿐만 아니라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들, 그들의 반작용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야기된 악순환들을 포함한다.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요소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언급하는 요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커그니티브 스타일들이 있다. 어떤 유형이죠. 이 기능적 영역은 아마도 샤피로에 의해 가장 잘 표현된 인지유형 전통을 취한다. 아마 이분이 이제 인지심리학자 인 샤피로일 거예요. 샤피로 하면 EMDR 만든 분도 샤피로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아마 그분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인지심리 관련된 심리학자인 것 같고요. 인지유형 전통을 취한다. 그래서 인지유형은 어떤 고립된 신념의 내용이 아니라 지각적 왜곡들, 주의 편향들, 평가 기제, 심리사적 환경으로부터 받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특유의 양식들을 이제 에, 래퍼한다는 게 뭐 의뢰하다라는 건데 이 끌어나간다.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배경이 되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유형하면 그냥 단순하게 심리 어떤 심리 신념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지각 관련된 거, 주의 평양, 평가, 심사의 환경 이런 것들이 받는 모든 특유의 어떤 인지적 양식들을 에, 처리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특유의 양식들과 연관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어 기제들은 이제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자기 보호, 욕구 충족 그리고 갈등 해결의 기제들이 때때로 의식적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의식 수준에서 대부분 작동을 하죠. 예, 방어 기제 자체는 무의식적인 기제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억제라고 해야 되나 서프레션이랑 뭐 승화, 유머 이런 정도만 약간 의식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 디펜스 메커니즘 정신분석에서는 방어 기제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모르는 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목적은 항상 동일하고 불안이라는 압도적인 감정들로부터 의식적인 자각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뭐 이드, 초자 이런 갈등을 처리하는 불안을 방어하기 위한 요소로 이제 방어 기제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 기제들은 적어도 많은 회기들의 심리 치료 없이는 좀처럼 의식의 반응에 열려 있지 않다. 방어 기제들은 그들이 피하고자 하는 실제 문제들을 증대시켜서 종종 악순환을 양산한다. 몇몇 방어 기제들은 단순하고 다른 기제들은 복잡하며 다른 것들은 뒤엉켜 있다. 성격의 이 영역은 성격에 대한 정신력 독점 과정과 가장 가까이 관련돼 있다. 그래서 방어 기제는 정신분석적 맥락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셀프 이미지, 자기상이라고 한 거. 이 구조적인 영역은 대인관계적 관점, 인지적 관점, 정신역동적 관점에 걸쳐 있다. 나라고 하는 개념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도 형성이 되고, 나라고 하는 사고방식에서 관련되고, 정신분석적 맥락으로도 볼 수 있다. 발달 과정에서 조동되지 않는 지각들의 혼란은 결국 발달하는 순위와 연속성에서 무너진다. 그러니까 지각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연속적 과정에서 이게 끊긴다는 맥락입니다. 그러면 자기 개념이 파편화된다라고도 얘기하죠.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어떤 환경들 경험이 통합된 자기 개념이라든가 안정된 자기상을 형성하는데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념은 변화하는 경험들을 직면하여 연속성이라는 안정된 다 또는 시간을 교체하는 동의성을 제공한다. 그쵸? 이 셀프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이 정체성이라고 얘기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같다라는 이런 시간과 공간 관련해 가지고 시간의 흐름 안에 일관되게 나가 있다라는 이런 정체감을 이제 이 동일성이라고 하죠. 일치성, 동일성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마치 안정된 닷처럼 시간 동안 안에도 계속 나를 유지하게 하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지만 개인들은 각자의 자기 개념의 명료와 정확도라는 점에서 매우 다르다. 그래서 안정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도 잘 견디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소한 거에도 쉽게 에, 이 영향을 받는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불안정한 자아상을 갖고 경계선 성격 같은 경우 분석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자아의 구성에 있어가지고 이게 정신병 수준은 아니지만 신경증 수준까지 아닌 형태의 성격 구조, 자아상이 불안정한 형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MMPI2 같은 데 보면 이게 조금 이 자아 통합에 관련된 인지 관련된 거, 정서 관련된 거 보는
부분이 있죠. 그게 8번 척도에 SC 척도의 하위 척도에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현병이라는 게 예전 말로는 스키조프레니아 뭐 이렇게 얘기되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스키조라는 개념이 이렇게 쪼개지다라는 거, 프레니아가 사실은 그 횡격막이라고 뭐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횡격막에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위아래 구분이 안 되는 뭐 이런 원어가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 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불안정한 자아상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죠. 예,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은 요건 이제 대상관계 이론과 관련돼서 나오는, 그래서 요거와 연관이 돼 있죠. 양육자들과의 초기 경험들은 기억들이 되고 태도가 되고 정서들인데 이것이 나의 경험으로서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구조적 흔적을 남기고 이런 인상들은 나를 각성하는 내가 나라고 하는 셀프 어웨어너스가 나타나기 전부터 마음에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를 인식하는 수준이 되는 게 기계적인 형태의 나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물학적인 형태의 셀프의 개념은 갓난아기에서 좀 걷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로 그 실험들을 가지고 할 때 거울 가지고 이렇게 하는 실험들이 있어요. 어, 애기들 같은 경우 이렇게 볼에다가 검은색 매직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거울을 비춰주면 자기 거울을 이제 본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셀프 테스트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 셀프 어웨어너스가 나타나기 전부터 이런 기억들은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서 대상 표상들은 이후의 모든 대인 관계들을 위한 주요 원형이 된다. 그렇죠? 그걸 이제 이걸 이 표상이라고 해요. 이건 설명하자면 셀프의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한, 그래서 나는 나를 바라보는 나라고 해야 되나요? 주체로서의 나는 어, 나를 항상 어떻게 이 표현이 좀 그런데 거울 사이에 이렇게 사물을 놓게 되면 거울과 거울에 비춰지는 사물이 모두 무한대로 이렇게 됐죠. 이제 의식의 특성이죠. 그런 측면에서 나를 인식하기 이전에부터 이런 경험들이 있게 됐죠. 보통은 생물학적으로 한 3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 표상들은 이걸 대상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후에 모든 대인 관계를 위한 주요 원형이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좀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 제가 먹는 음식이 저의 신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저를 구성하는 어떤 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대략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리사회적 세계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을 지각하고 반응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이후 경험들의 형태적 힘을 획득한다. 이 영역은 정신역동적 관점이에요. 이건 대상관계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의 주변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것들이 나라고 하는 걸 이루는 요소로 작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은 우리 뭡니까?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요건 뒤에 위에 나오는 대인관계적 맥락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형태학적 조직화, 몰폴로지컬 오르가니제이션. 이 몰폴로지는 형태를 의미해요. 외모 이런 거. 이게 이제 조직화된다는 건데 이 영역은 마인드와 셀프의 총체적인 뼈대를 만드는 거다, 레프한다. 그래서 한 개인의 정신적 내면은 그것의 구조적 결함에 있어서 취약성을 보이고 구성 요소들 사이의 불완전한 어, 조화를 드러내거나 항상성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고 내적 갈등을 조절하거나 외부 압력들을 중지하려는 몇몇 기제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올가니제이션 오브 더 마인드, 마음의 어떤 조직화라고 하는 거의 독점적으로 정신 역동적 관점으로부터 축적된 정보에서 나온 추론의 결과로부터 비롯된 개념이다. 이건 원서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마요 청태적 조직화라는 거는 이 소위 말하는 나의 개념과 정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성하는 거가 어, 어떤 이 내적 외적 압력들을 조율하는 어떤 쉐이핑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올가나이징 오브 더 마인드라고 하고 이거는 분석적 맥락의 요소로부터 온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요건 뒤에 가면서 아마 요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성격을 파악할 때 나오는 내용이니까 반복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무드 템퍼러먼트, 그쵸? 기분, 그다음에 기질.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정서 반응이 있죠. 그쵸? 그리고 정서 반응들에서의 변화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는 때때로 생활 사건들에 의해 부여되지만 그러나 대부분 생물학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신의 주된 기분을 반영하는 잠재성인 특정 정서적 반응들의 경향이 강하다. 이거 말이 좀 번역이 엉망인 것 같아요. 대략 골자는 정서도 일종의 경향성, 생물학적 특성들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분이라는 것도 쉽게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쉽게 불안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경향성, 잠재성이 있다라는 것,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기질은 기분과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은 성격에 있어서 생물학적 제약의 총합에 레퍼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질이 정서와 기분과도 무드라고 하는데 기분과 연관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이 기질은 우리가 성격이라고 하는 요소와 굉장히 밀접한 특히 생물학적 제가 이제 공부한 게 뭐 생물 성격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게 성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거와 연관된다. 우리의 피지컬 매트릭스, 이제 육체죠. 몸은 성격의 다른 영역들을 출현하기 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쵸? 예. 뭐, 영혼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귀신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지만, 이건 이제 무형인 거고, 실제 인간 경험이라는 건 뭐 전부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를 규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몸이죠, 뭐. 예, 김영옥 선생님이 이제 몸철학 그렇게 얘기하는데 몸 없이는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어 요거는 우리가 성격이라고 하는 거 이전에 몸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행동적 경향성들을 획득하고 이들이 확립될 수 있기 전에는 발달의 다른 가능한 경로를 배제한다. 신체 발달이 있고 신체가 있어야 성격도 나타난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성격 이 장애 관련된 이제 오퍼레 오퍼레이셔널 라이징 하면 요거는 조작이라고 이렇게 버용되어 있지만 구성한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 장애를 우리가 어떻게 구성해 나가느냐, 성격 장애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조직화시켜 나가느냐라는 거에 의미에서 오퍼레이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단순히 어떤 이론적 틀의 기초에 성격 구조들의 셋을 이끌어내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 틀을 가지고 성격 구조의 묶음을 만드는 거는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격 구조들의 한 목록만을 남겨두고자 하지만 이들 구조들의 다양한 관점들은 통합할 어떤 방법도 없다. 워낙 이론들이 다양하니까 묻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그 자체에서 벗어나 진화의 원칙들에 호소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특정 관점들을 초월하는 틀을 발달시키게 한다. 성격 그 자체에서 벗어나서 진화 맥락으로 호소하는 것은 특정한 관점들을 초월하는 틀을 진화적 맥락을 보는 게 특정 관점을 벗어나는 목을 발전시키게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반면 우리가 단지 어떤 불충분한 변수들로부터 성격의 다른 관점들을 세우고 전체적인 이야기로 제시하게 되면 부분 전체적 오류를 행하여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은 요소들을 가지고 다른 성격의 다른 관점들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버리게 되면 이건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의 목적은 이뭐 성격의 조작이라고 얘기되는 것 같은 사람의 전체적인 매트릭스를 가로지는 변수들의 패턴으로서 이 교재에서 제안하는 성격의 정의 내림을 이행하는 것이다. 번역이 이래서인데요. 성격을 정의 내려보겠다라는 거. 그래서 표 2, 4는 DSM-3R과 DSM-4의 14개의 성격 장애들을 각각 교차하는 모든 기능적, 구조적 영역들에 대한 기술어들의 매트릭스를 제시한다. 이거죠. 이거 앞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표 2.5에서 강박적 성격에 관해 제시한 것처럼 더 중요한 특수성이 각 기술어들에 정착하는 단락들에서 얻어질 수 있다. 정신역동적, 생물학적, 인지적, 대인관계적 관점은 성격에 대해 지난 세기에 연구된 것 중 가장 중요한 관점들이기 때문에 그 매트릭스의 주장은 이 관점들이 성격의 모든 면을 망라한다는 것이다.
이건 이제 요 밀란이 요 공부했을 때 당시고요. 이제 여기에 우리가 신경생물학적인 그래서 신경과학이 이제 더 파워풀하게 더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뇌 연구들. 어, 다음 중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처럼 DSM-4는 그것만큼 말해줄 수는 없다. 그렇죠. DSM-4는 좀 엉성합니다. 제3장에서 우리는 성격 장애들의 평가와 치료에 있어서 기능적 그리고 구조적 영역들의 역할을 기술할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알아주시면 이거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나온 이 구성 요소도 있었죠. 예, 이게 각각의 어떤 기능에 관련된 측면들, 그다음에 그 하위의 유형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이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뭐 저도 그렇고 기억해두고 암기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좀 사람을 이해하는 형용사 용어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버케브러리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하셔도 되고 다는 안 보고 하나만 볼게요. 자, 편집신 사람, 성향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굉장히 방어적, 움츠러들거나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는 이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의심이 많으니까 프로보케이션 한다는 건 이게 들쑤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약 올린다라는 거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인지 사고 방식은 suspicious 의심이 많죠. 쟤는 왜 저럴까 나한테 왜 그랬지? 그다음에 자기상은 자기가 바이올러블하다 그래서 침범할 수 없다라는 형태의 자기상을 가지고 있고 타인에 대해서는 편집 콘크리트하죠. 고정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타인을. 그래서 교체 불가능하고 바뀌지 않은 맥락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제가 이런 표현을 하죠. 빨갱이 컴플렉스라는 표현이 한국에 있는데 그 나이 많으신 분들, 유교 경험하신 분들이 현재 벌어진 실질적인 거와 상관없이 어떤 고정관념들이 딱 있죠. 나이 먹어도 나타나고 젊은 사람들 중에도 있고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면에 보면 편집점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역색에 대한 부분, 사람은 이래라는 편견 같은 거. 그다음에 조절 기제, 이러한 불안을 처리할 때 이 사람 방어 기제들로 투사가 대표적인 형태의 방어 기제들이죠. 사실 내 안에 있는 불안, 내 의심을 타인에게 투사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inelastic 영어로 되는데 그 번역해 보면 융통성이 없는 이렇게 번역이 되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지죠. 예, 형태학적 조직하는. 그다음에 기분이나 기질은 어때요? 아, 화 잘 내는, 화를 잘 내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도메인별로의 특성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쭉 제가 지금 보진 않을 텐데 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출력해놓고 똑같은데 붙여두시고 어, 보고서 쓰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쫙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근데 뭐 강의 초반에도 그렇고 밀란이라는 분도 얘기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퓨어 타입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이브리드 된 대체로 이렇게 성격 성향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격 장애는 굉장히 공부가 좀 어려운 부분이 그런 거와도 연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예, 예. 뭐 시간 되는 대로 끝까지 한번 쭉 나가보죠. 듣는 분들은 뭐 끊어서 들으셔도 되니까요. 자, Toward an Integration Science of Personology 했는데 이걸 관상학으로 번역했는데 번역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이건 개인학이다, 인간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일장에서 우리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진화가 통합된 과학을 향해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렇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다르죠. 자연과학의 현상들은 더 날카롭고 경계지어지고 견고한 수학적 형식을 통해 접근하기 쉽고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강한 제약들은 그들 자신을 통제하는 문제에 의해 제공된다. 특히 특정 이론의 시기와 발견은 흥미로울 수 있으나 창시자들 자체는 관계가 없고 그 시기에 누가 만들어내냐가 아니라 이 일관된 어떤 법칙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자체의 어떤 물리 법칙이 있는 거죠. 물리적 법칙은 물리적 법칙이라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의 발견에 실패했더라도 누군가 발견했을 것이다. 그렇죠. 왜? 자연의 법칙이니까. 아인슈타인이 몰랐더라도 시대가 발달하고 하면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 빛은 빛보다 빠른 건 없다라든가 이런 거는 우주의 어떤 법칙으로 있는 현상들이니까 그렇죠? 반면 사회과학의 현상은 더 느슨하고 경계지어지고
개방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경험적인 구조를 갖는 사회과학의 역사를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마다 다른 관점이 나타나고 이러한 관점들의 전문가들은 후학을 위해 다른 관점의 전문가와 경쟁을 하고 옳고 그름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하죠. 프로이드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격 연구는 오늘날과 많이 달랐을 것이다. 이런 시선이 사실 대가들의 시선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지 한 분야만 하는 사람은 이게 맞다라고만 주장하지 사실은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경험상. 이와 대조적으로 자연과학에서의 물리법칙은 더 큰 분평성과 체계를 뒀다. 그렇죠? 예. 더 이상 자연은 네 가지 기본적인 힘들 중력, 전기력, 양력, 강력 이렇게 되어 있다고 믿지 않는 대신 이들은 끈 이론과 같은 난해한 체계화에 통합된다. 아직은 뭐 네 개 통합하겠는데 스트링스 이론 여러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양자역학에서. 그래서 대통일장 이론에서 이 네 가지 이론을 모두 합치는 이론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가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믿지 않는 대신이라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반면 느슨하게 경계짓는 사회과학의 개방 특성은 그것의 주제 문제에 대해 거의 무제한의 관점을 일으킨다. 그쵸? 심리학자들 거짓말 많이 하는 3위 랭킹에 있는 게 심리학자죠. 대부분의 성격 이론들은 경쟁 관점들의 구조물들이 조직화를 시도하는 동안에도 기꺼이 특정 변수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예. 네, 사실은 이렇게 통합되는 과정이라든가 법칙적인 과정으로 가는 거인 과정 안에서도 특정 변수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주장한다. 그래서 종종 과거의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한 이론들은 이 구조물이 왜 다른 것들보다 중요한 것인지를 확정하는 중지 규칙들이 없고 스타브루스. 자, 여기까지 합시다. 과학처럼 그게 아닌데 그냥 계속 그냥 쌓는 거죠. 단지 좋아하는 구조물 중에 한 목록이 되어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특질 장애들의 목록이 한 예이고 다양한 요인 모델에 의해 산출된 차원들의 목록이 또 다른 예가 될 수도 있겠다. 우리 픽파이브가 이제 그런 거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맞는 것 같아라는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 구조물들을 어떤 관점이 성격에 제공해야만 하는 것을 청망라하고 있다는 신념에 아티클로서 수용해야 된다. 신념의 아티클이라는 거죠. 과학이라기보다는. 그러나 진화 이론은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진화 이론은 과학적 이론에 가깝다는 거예요. 자연과학에 가깝습니다. 가깝다는 표현 좀 웃기지만 자연과학이죠. 성격에 대한 관점들은 우리 특유의 종이 진화해온 역사의 산물이다. 다른 세계에서의 삶은 그들의 사회들과 사회적 관계들, 인지기제들, 뇌 구조와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아마도 연속된 감각 자극을 리얼리티라는 주관적 경험으로 분석하는 데 사용해온 형이상학적 범주들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른 세계의 삶이라는 건 다른 지역의 삶일 거예요. 그거는 예, 이 주관적 경험이라는 거에 있어가지고 각각 여기 성이상학적 범주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상대적 예, 리얼리티죠. 굉장히 아주 옛날 그리고 나이도 많으시지만 엄청나게 현대적인 어떤 만약 우리가 우주 어디에서도 인간이 지적 생명체의 원형이 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성격에 대한 과학으로서의 관점들과 우리 자신의 관점들 간에 동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인간이라고 하는 게 우주의 한 부분이면서 인간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는 거. 이 소셜이라는 거죠. 예. 반면 쾌락고통, 능동수동, 자기 타인은 진화 의무인 생존 적은 범식이 존재하는 어디에서라도 지구든 어디서든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뼈대를 형성한다. 이건 밀런의 생각인데 다른 행성이어도 이 과정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이라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밀란이 얘기하는데 모르죠. 뭐 우주를 다 안 가봤으니까. 근데 논리적으로는 여러 맥락이 있을 수 있다. 유사하게 임상가와 퍼스놀로지스트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합하는데 무엇보다 우선되는 도식의 제공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이건 뭐 예, 그런 것보다 하는데 뭔 얘기인지 정확하게는 그런 뼈대에 대한 청사진은 최근 이전 저자에 의해 아메리칸 사이콜로지 뭐 찾아서 한번 보긴 해야겠네요. 디스트리뷰티드 프로페셔널 컨트리뷰션 어워드 어드레스에서 어, 제시했다.
그래서 임상적인 거와 이게 인간학이라고 하는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제한된 영역을 벗어나서 인간을 과학적 맥락으로 코스몰로지라고 하죠. 우주론 쪽으로 이렇게 좀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요 이제 내용 자체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용어는 한번 그냥 읽고 좀 갈게요. 이게 참고자료 나와 있는데 치료 초점을 둬가지고 예, 왜 있는지 모르겠네. 읽어나 보죠. Personality and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예. 한 대학생이 그의 강사가 자신의 생각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호소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한 심리학자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출석하지 않고 지금 이곳 상담소에 온 이유를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일반적인 상담가들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설명하였다. 첫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자신만만하였지만 친절했다. 하지만 두 번째 회기에서 이곳 저곳에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이 뭐예요? 나르시스트죠? 짐짓 친절하게 굴던 태도가 깨졌다. 세 번째 회기에서 그는 심리학자의 경외감을 표현했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질문이 주어졌을 때 그는 지금쯤이면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만하고 착취적인 대인관계 양상은 종종 자기양성 성격 장애와 관련된다. 이건 아마 원서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치료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예, 아, 잘못 이해된 나르시스틱 뭐 이렇게 해서 하나 예들을 조금씩 드는 것 같은데 이게 내용 앞에 내용과 맥락이 뭐 맞지는 않는 것 같지만 있으니까 보죠. 그다음에 이제 포커스, 셀프 어웨어네스, 예, 예. 그리고 이제 히스토닉 코드, 예. 셀프 리플렉스 한 젊은 여대생이 치료 집단에 참석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녀의 문제들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정의해달라고 부탁했더니 그녀는 교우 관계에 대해 하나의 의학에서 다른 이야기에 거쳐 쉬지 않고 넘나들면서 아주 사소한 측면까지 자세히 이 디테일성이 히스토리컬 성향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것도 깊이 있게 않으면 다루지는 않으면서 이게 피상성이에요. 슈퍼피서지라고 하는데요. 히스토리컬.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고 화려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게 그 이면이 아니라 껍데기만 이렇게 보는 경향이 히스토리컬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예. 우리 신문이나 이런 데 많이 보죠. 외국이 요즘 자주 나가던데 그런 거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떤 것도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으면서 각각에 대해 지나치게 극적으로 표현하는 등 아주 산만하고 여기서 말하는 건 이 디퓨즈하다는 거는 여기서 산만한 번역을 좀 잘못한 거예요. 아주 이게 혼재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예. 뒤섞여 있는 듯한 말이 많고 지루하고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뭐 여성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사소한 사건 하나 가지고 뭐 1시간 동안 한 얘기 또 하고 하는데 남자들은 그래서 정리하면 한두 마디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들만 일하는 그 IT 회사 가면 열 몇 시간 동안에 한마디도 안 해요. 밥 먹자. 그 외엔 담배 피러 가자.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약간의 성차일 수 있겠지만 남자도 이 말 많은 사람도 있죠. 예. 롱 와인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깊이 있는 심도 있는 핵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상당히 많은 분야에 걸쳐 있지만 정작 상대적으로 거의 말하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하는 것을 스캐털드, 흩어져 있는 부산한 인지 유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유형은 히스테리성 성격 패턴의 기능적 영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앞에 나오는 것들 예를 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기같이 강박증 영문학 교수, Personality and the Perception of Morality. 한 젊은 남자가 그의 영문학 교수를 높은 점수 주기를 꺼리고 보다 낮은 점수를 주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보이는 도덕적으로 완고한 엄격한 사람으로 묘사했다. 자기 교수를 항상 꼼꼼한 그 교수는 특히 문법과 구두법의 규칙에 대해 까다로웠고 개인적인 성향대로 표현하거나 자신의 연구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드러낸 학생은 사소한 학술 요구 때문에 함정에 빠질 수 있었다. 소문에 따르면 한 학생이 자기 자신이 쓴 용어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불평하자 그 교수는 대학 측이 자신에게 그 젊은 남자의 리포트를 선별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동 형성과 투사의 혼합은 가학적 특질이 있는 강박성 성격 자기에서 이례적인 게 아니다. 그렇죠? 요건 이제 뭐 깊이 들어가서 설명드릴 건 맞지만 이렇게 강박적인 그 이면이 뭐예요? 굉장히 본인이 부도덕한 측면에 대한 방어일 수 있다. 그게 투사가 나온다. 그래서 과도하게 엄격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투사하는 이게 세디스틱 트레이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DSM-5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적 성향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 좀 참고할 만해요. 그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 신중한 회피성. 예. 지적인 젊은 여성인 린다는 수업에 출석하거나 식당에서 서둘러 식사를 할 때 외에는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거의 나가지 않고 사회에 고립되고 친구인 캐시에 관한 의논이 필요했다. 그녀의 층에 있는 다른 소녀들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려 했으나 린다만이 캐시가 자신에게 접근하도록 한 단 한 사람이었고 그것도 같은 층에 산 지 2년 후의 일이었다. 2년 만에 다른 소녀들도 시도했지만 캐시는 신경질적 목소리로 그녀의 수업이 엄청난 학식 독서력을 요구했고 그녀는 공부하기 위해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린다는 사실 캐시가 극도의 열등감을 느꼈고 그녀가 다른 소녀들과 어울리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폭로했다. 이건 회피죠. 그녀는 마침내 그들이 그녀의 등 뒤에서 그녀를 조롱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외된 자기상과 연합되어 이러한 창피함과 모욕감의 공포들은 회피성 정도의 일반적이다. 자, 이게 스키조이드랑 틀린 점이 뭐예요? 소외된 자기상, 그다음에 파라노이드한 경향이 있어요. 모욕감을 느끼고 창피함을 느껴요. 회피성 성격에선 일반적이다. 그다음에 홈식 디펜던트, 이건 의존성이네요. 이건 이제 발달을 초점지어서 보는 거죠. 대학에서 첫 학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이 상담실에 찾아 자신은 부적절한 홈시크를 느낀다고 호소했다. 겉으로 보기에도 나이브하고 차일드라이크. 나이브하다는 건 촌스러운 의미고 차일드는 유아적인 거죠. 이 학생은 부모님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며 이상화시키는 거예요, 부모를. 특히 어머니를 나를 항상 지켜주고 나의 숙제를 도와주고 어떤 것에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는 스윗한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 부모님의 효도 이렇게 강조하는 남자들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나이가 서른 넘고 막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거 보면 뭐 예전에 유교 시대나 유교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통하는데 현대사에서는 약간 디펜던시죠. 묘사했다. 게다가 이 학생은 가족이 90마일이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저녁을 보내기 위해 하루 걸러 집으로 운전해 가곤 했다. 예, 90마일이 어떻게 되나? 거의 대전거리 같은데. 하루 걸려면 부산인가? 이와 같이 케어테이커로부터 관계가 지속된 임머처 어브젝트 리프렌테이션, 그쵸? 미성숙한 대상 표상을 가지고 있는 건 전송 성격의 전형이다. 이제 뒤에 뭐 디테일하게 또 나옵니다. 네, 기질 관련해서 까다로운 룸메이트, 네, 향수병적 무전 뭐 이런 거죠. 홈시크 디펜던트. 한 조용하고 느긋한 대학 2년생은 그 대학 상담센터에서 말 그대로 자신을 미치게 만들고 있다며 자신의 룸메이트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녀는 종종 수업에서 돌아오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가 옷걸이에서 어떤 식으로는 떨어져 있고 그녀의 응답기 메시지는 우연히 지워져 있었으며 심지어 북마크는 떨어져서 엉뚱한 페이지에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룸메이트는 네가 예민한 것뿐이야 잊어버리라고 우기며 모든 것을 부정했다. 그러나 그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사이좋게 지내려는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룸메이트가 그녀의 학문적 성공과 사회적 기술에 붕괴하며 화를 내는 것에 열심인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때때로 그녀가 매우 작은 소리를 냈대도 골치 아프다며 한숨을 짓고 나왔다. 이거 이제 수동 공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더 다른 강의에서 자세하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챕터 2까지 좀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챕터 3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